제32차 원내대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회가 2달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고 당리 당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1월에는 민주당, 2월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개표했으니까 이번에는 3월에는 또 다시 민주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처럼 국회를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양당에게는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민생의 위기보다는 당략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양당의 정파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쉽게 합의가 가능한 민생 현안과 경제 및 개혁 법안만이라도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제 제도 개선, 탄력근로제 문제, 선택근로제 문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교실, 체육계 성폭력 관련 사항,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기준 문제, 쌀 무폭 가격 결정 등 대단히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가 지연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식 논의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최대한 빨리 열어서 각 당에 주장하는 바를 모두 꺼내어 논의하고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낼 것을 제안합니다. 양당이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민생과 국익만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즉시 응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줄 목적으로 전임 정권 당시에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지시까지 있었다는 진술과 증거가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됐다고 합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격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두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된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을 변명과 회피로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권과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떳떳하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자고 해야 합니다. 검찰 역시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심쩍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그 즉시 국정조사나 특검 등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불분명한 태도 때문에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의원들에 대한 한국당의 징계는 꼬리 자르기는커녕 꼬리를 만지지도 못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폄훼하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언행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회윤리위원회에서도 자진해서 망언과 관련된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스스로
제한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요구합니다.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손혜원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당에게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에게는 온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윤리위의 정상적인 운영만 방해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회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당인 민주당부터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재판 불복부터 법관 탄핵까지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며 길들이 뒤에 나서는 모습이 헌법의 근간인 상권 분립의 원칙을 대놓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것처럼 하더니 실은 자신들의 실속만 차리는 사법 체리피커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창호 판사의 지난 국정농단 판결은 사법정의 실현이라며 극찬을 하더니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부족은 적폐 판사들의 보복으로 기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판결문에는 약 20페이지에 걸쳐 증거 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중 약 18페이지가 물적 증거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번 김경수 판결문 대국민 설명에는 대국민 선동회가 될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우회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내가 보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5명의 사법농단 법관에 대하여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재판거래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을 두고는 법사위 관행이라며 이런 광고도 없습니다. 제 머리도 못 깎으면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갈짓자 행태가 염치 없기 짝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가장 큰 적폐는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의 독립이야말로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에 더 깊숙이 관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신유라는 운명을 벗으려면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부터 끊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에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당은 헌법같이 수호를 위해서라도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를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사법부의 적폐 청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 추진보다 국회에서 재판거래 의원에 대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것을 여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고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헌법 정신 부정하는 지만원과 재판 불복 거론하는 이해찬 대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지만원을 그렇게 담고 싶으십니까? 아예 그냥 이해찬 대표가 아니라 2만원 대표라고 부르십시오. 이해찬 대표가 어제 경남 창원에 찾아가 김경수 지사 구속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사법부를 또 공격했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재판 불복을 거론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김경수 구속시킨 1심 재판부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과 그 대표란 사람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5.18 북한군 개입 주장하는 지만원이나 이를 두둔하는 김진태 의원이나 이해찬 대표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사법질서 파괴 행동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2심 재판을 조용히 지켜볼 것을 권고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빨갱이 음해가 극성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최근에 지만원 입장에 북한군
광주 투입설과 더불어서 다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로 음해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보랏빛 호수라는 책인데, 이 책은 대부분 논픽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설이 아니라 논픽션이라고 되어 있고, 원 구술자가 있고, 이걸 구술을 받아들여서 생각했는데, 원 구술자가 80년 광주에 총 들고 배 타고 내려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주성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여기에 정성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총 들고 배 타고 내려왔다는 사람이. 그리고 이걸 이제 받아 적어서 책으로 집필한 사람이 이주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아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허위 주장이 있습니다. 그 103페이지에 김일성 발언이 나오는데요. 현 정세에 맞게 남조선 혁명가족과 합심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킬 계기다. 김대중은 나에게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겠다고 연락을 보내왔다. 105페이지에 김일성과 면담하는 북한군 책임자의 발언입니다. 저희 공작조들은 김대중 선생의 지시를 받고 온 사람들과 전라도 지역의 상계에 있는 무기고 교도소 아시아 자동차에 대한 습격 작전 계획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5.18을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전에 김대중 선생과,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김대중 선생과 김일성이 사전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사전 모의를 했다는 이런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 다시 135, 136페이지 가면 이런 주장가 됩니다. 광주도청 지하실에서 모인 청년들은 이번 광주 폭동에 난파된 조선인민군 타격대 지휘관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고민하다가 어제 동교동에 이제 김대중 평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평화센터에서 이제 김대중 가족분들 법적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소해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책의 저자 이주성 씨는 유튜브에 지금도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군대가 투입되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들었다, 이런 사람 탈북자들의 유튜브 조회수가 다 합치면 수백만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다시 기승을 부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빨갱이 공작에 대해서 우리 바른미래당도 단호한 대처를 할 것이지만, 김대중 평화센터, 김대중 가족분들께서도 직접 고소해서 이 자기가 총 들고 광주로 왔다는 이 사람을 빨리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히 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에 김광직 전 충북 단양구 의원이 취임을 했습니다. 김 상임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단양 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인물입니다. 또 같은 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에는 최유경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이 취임을 했습니다. 최 상임감사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과 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 등을 지냈습니다. 어제 언론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건에는 임기를 남기고 사퇴를 거부했던 인사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사퇴 거부 시 고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을 제기했을 때 청와대는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결국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각 상임의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 비상임 이사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공공기관 친문 백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캠코더 인사 현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캠코더 인사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저희 의원실하고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신한울 3, 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 필요성과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론화를 할지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탈원전이라는 말 한마디로 원전 정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포함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현재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이고 국론 분열을 가져오는 비생산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부대표 최유입니다.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전 정책위 의장에 이어 조정식 정책위 의장까지 벤처기업의 차등 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차등 의결권은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가 쉽도록 하는 장치로 창업주 등에게 주식 한 개의 의결권을 여러 개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경영권 방어에 필요하다며 재계에서 오랫동안 도입을 요구해온 제도입니다. 이는 일주 일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제도로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 편취행위로 부의 세습을 일삼는 우리 기업 환경에서 차등 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이는 공정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권 강화라는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특히 차등 의결권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절대적인 경영진을 제어할 수 없게 되므로 투자자가 아무리 무능해도 황금주 한 주만 갖게 된다면 자자손손 경영권을 세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경영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도전의 대상입니다. 경영권 부호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결국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하시고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 의결권 도입에 대해서 제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 접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각각 1일 평균 1.8회, 1.9회의 변호사 접견을 해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옥중 경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옥중 경영을 해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UI에너지 대표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혐의 등이 추가돼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문 내용에 보면 최 대표가 변호사 6명을 고용해 변호사 활동과는 무관하게 수백만 원의 돈을 준 뒤 수시로 말상대, 잔심부름, 회사 업무, 외부 연락 등을 하는 소위 집사 변호사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에 대해서 위계를 사용해 교도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옥중 경영이 위법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법무부는 수용자의 변호사 접견권이 유전무죄, 유전유죄에 결과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방이
박정희 간사 신임회입니다. 지난 2월 4일 미국의 보안업체 메가피 보고서에는 작년 8월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글 플레이의 버스 앱에 악성 코드를 심었고 이 앱을 실행시킨 개인 휴대폰의 특정 키워드 관련 저장 정보가 탈취되었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해킹에 사용된 버스의 이름은 대구버스, 광주버스, 전주버스, 창원버스로 수십만 명이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정보 탈취 과정을 보면 일단 개발자의 PC가 해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가 올린 버스 앱 업데이트 된 것을 다운로드를 받은 휴대폰은 그 경유지 사이트를 통해서 추가 악성 앱이 깔리게 되고 원격 사이트를 통해서 그 개인 휴대폰에 들어있던 정보들이 모두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해킹 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법적으로 방출된 정보의 내용이 안보 그리고 군사와 직결된 특정 키워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실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보면 대부분 군사에 대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이유는 이런 정보 탈취의 대상이 어떤 기관이나 특수한 컴퓨터가 아니라 개인의 휴대폰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공공 앱을 까는 것만으로도 탈취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군사에 대한 것이었지만 어떤 개인적인 내용도 개인 정보가 탈취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버스의 해킹 범죄를 처음 인지한 곳은 국정원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작년 8월에 인지한 이후에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것을 바로잡는 조치를 했고 대검찰청이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킹을 당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지금까지 해킹된 시민들의 휴대폰이 몇 대나 됐는지, 어떤 정보가 얼마만큼 나갔는지, 어떤 의도로 쓰여져 있는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 범죄에 사용된 경유지 사이트만 해도 21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유지에 가입된 일반 시민들이 가입한 사이트가 범죄 의도를 가진 해커에게 장악이 되었는데도 이런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악용되었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런 해커가 버스앱 사용자 휴대폰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격 제어를 하고 있는 서버의 소재지도 국내에 세고 해외 7개국에 8곳, 모두 11곳이나 됩니다. 근데 이런 곳에 대한 해외 수사가 이루어졌는지조차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해킹 범죄 실체가 드러날 경우에 남북의 대북 정책 기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공개를 꺼린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 안보와 국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번 해킹 범죄 실체가 문제인지 또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결과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정보 유출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건복지 간사 최도정원입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촉구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금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면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현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유공자에 지정되신 분은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에 희생되신 17분이 전부입니다. 그 외 모든 국가유공자는 공무원과 군인 신분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공무원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합니다. 고인은 평생을 바쳐 우리나라 응급구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주말도 없고 밤낮을 빈 채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윤 센터장이야말로 국가유공자에 가장 걸맞는 분이십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는 윤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빠른 국가유공자 지정을 통해 유가족에게 명예와 자부심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도 고윤한벽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공전하고 있는 국회가 빨리 열리게 되겠습니다. 벌써 2월도 벌써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 이런 국회는 개정 폐업으로 끝났고 의무적으로 열려야 할 2월 임시국회는 거대 민주당의 당리당 약속에 의사일정조차도 모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새해가 떠오른 지 벌써 50일이 지났고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는 서로가 보는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도 국회는 올해 들어 국회 본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없고 국민대회가 북구로 끝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대표 선출 직후에 야당과 최고 수준에서 협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더니 최고 수준의 반목의 뭔지를 보여주고 오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개파를 당권 정탈을 위한 전당대 신경 쓰기가 정작 민생 국회는 안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동안 우리 당 손학규 대표께서 당직 투쟁을 올리면 선거법 개정안 1월 국회 처리, 오당합의 약속을 비롯해 체육계 성폭력 문제, 미세먼지와 카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27일에는 한반도의 운명을 다룰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예정되어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2월 임시국회가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바른미래당 지도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의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친문들의 순혈주의 정치, 그들만의 리그 정치로 실정을 거둬가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태극기 부대를 끌어들여서 애국당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급진 무경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한 축인 중도 보수 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은 이미 고칠 수도 없는 정당이 아니다라는 사망선고까지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적인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의 중심이 되어서 중도 개혁 세력들과 제3지대에 모여서 중도 보수 신당을 탄생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정계개편, 특히 야권 개편 정국에서 우리 당 지도부의 대승적인 결단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